예,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욱진입니다. 저도 오늘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가다바는 최초로 가장 빠르게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시험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던 게 시험이 어렵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다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체감 난이도를 느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의 시험 그 기조를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제가 가장 먼저 가다반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평과 해설 강의를 쭉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5년 행정사 행정학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편이라고 봤고요. 아무래도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40점 중반에서 60점 중반대의 점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어려웠던 이유는요. 일단 공무원 주제가 다수 출제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느낌보다는 올바른 선지를 찾아봐라. 그래서 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난도가 또 어려웠던 면이 있었고 행정학의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말 바꿈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보다는요, 내년에 행정학을 가르쳐 드릴 때는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보수적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출 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해설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해서 잘 숙지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전반적으로 낯선 행정학 문제에 잘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합격 수기를 몇 가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핵지총 강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시험이 어렵기는 해도 공무원 행정학 교재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우리 방문각에서 공무원 수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행정학은요, 그 양이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한두 개만 틀려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교재 자체가 엄청 보수적으로 볼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교재로는 아직은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행정사 교재를 더 잘 이제 쓸 테니까 해당 교재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 행정학 개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론에서 여전히 출제 빈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략 한 8문제, 그러니까 출제가 됐고요. 행정 완료가 보통 행정사 시험에서는요. 어느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머지에서는 좀 골고루 출제된 면이 있었고요. 낯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러니까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뭐 56번의 경우에는 뭐 프랜차이즈 문제, 그 민간 위탁의 유형이고요. 쭉 내려와서 이해 충돌에 대한 내용까지 보시는 것처럼 어려웠던 이유가 원래는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되다가 올해 최초 출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7문항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낯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아마 행정사 교재로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 분명 있으시겠지만은 70점 이상 정도 나왔으면 잘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 몇 가지 한번 볼 텐데 핵지총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까지 이제 핵지총 강의로 잘 정리하셨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핵지총에 이제 610개 정도의 기출 선지들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외운다기보다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선지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를 가져가신 분이 행정학 시험에서 응용력을 좀 발휘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전히 좀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올해가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핵지총 강의로 이제 듣고 합격하셨다는 분, 여기 지금 4번째 분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확실히 아는 것들은 틀리지 않아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 절대평가 시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핵집총 선지가 600여 개 정도가 있는데 해당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좀 더 꼼꼼한 공부를 요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60점 가신히 넘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너무너무 정말 애쓰셨고요. 요 정도 하신 것만 해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 같은 곳에서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의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7문항 정도가 최초 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기본 이론 강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충실하게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핵지총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년에 핵지총 교재는 약간 보완해서 출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용도 좀 넣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지를 잘 익힐 수 있게끔 교재를 잘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를 듣는 법인데요. 제가 이제 문제마다 우측 상단에 표시를 몇 가지 좀 해두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기출 주제 콜론 그리고 정확한 암기라고 되어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기출이 되었던 내용이긴 하다. 그렇지만 해당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다소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공무원 유형. 이었는데 행정사에서는 그동안 안 나왔었던 최초 출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문제에다가 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 우측 상단에 별도의 표시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에 두 가지 케이스에 비해서는 무난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세 번째, 별도의 표시가 없는 문제, 즉 무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푸는 게 일단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지 1번 케이스의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서부터 탁 숨이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 이론에 대한 문제죠. 기출 주제가 되고요.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선지에서 올바른 거 지금 찾는 거예요. 검증된 신제도주의 접근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신제도주의는요. 각국의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론이 아니라 중범위 수준의 이론을 탐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태주의를 비판한 면이 있었죠. 따라서 일반 법칙성 이 부분은 지금 틀린 내용이 되고 이번 선지에서 체제로는 국가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어떻게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분석이잖아요. 따라서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X선지가 되겠고 세 번째 보면 역사적 제도주의인데 각국의 독특한 정책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 표현 자체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내용이잖아요. 제도는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4번 선지 쉽지 않습니다. 공공선택론은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 분권과 경쟁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 따라서 지금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분권과 경쟁이라는 제도의 역할을 접목을 해서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한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를 풀다가 이게 애매했다고 보더라도 5번 선지가 기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행태론적 접근은 공무원의 행동의 원인을 밝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도의 영향력을 간과했던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법제화한다.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X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선지가 정답인데 참고로 합리적인 선택 이론은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같은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설명을 할 때 제도의 영향력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거든요. 그러한 인간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게 공공선택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이니까
독점적인 구조 만들어주면 안 된다. 분권과 경쟁 시스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공공선택론이었습니다. 52번 문제.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은근히 답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1번과 2번 선지는 평상시에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기술성과 과학성 얘기가 나왔는데 행정학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나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은 처방과 실천, 즉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고 과학성이라는 건 현상을 내가 관찰하고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한다. 인과관계라는 표현이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3번 선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행정이라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4번 선지에서 우리 종합학문성은 많이 했던 패턴이죠. 워낙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도로 건설 문제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을 합친 어떻게 보면 짬뽕과 같은 학문이 응용학문이고 이게 또 행정학이다. 근데 지금 5번 선지에서 학문적인 성격이랑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어서 5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는 제도가 한번 정해지면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는 게 제도다. 역사적 신제도주의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이죠. 또 행정학의 학문적인 성격으로 만약에 접근해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하더라도요. 행정은요.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답인 것은 5번 선지가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쉬웠을 수가 없어요. 자, 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의 시장성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장성 테스트에 꽂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답이 되는 선지를 보면은 이 문제는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책임 운영 기관은 우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 봤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3번 선지를 한번 보면은요.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 운영 기관 형태로 공기업 약하게 되면은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책임 운영 기관이라는 것은요. 직영 형태죠, 직영. 그래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에 들어가요. 이거는요, 시장에 맡겨서 처리한다기보다 직접 운영하는 이유 자체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성이 강하면이라고 해서 이게 불편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이 선지가 책임운영기관과 공기업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가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이론서에 있는 내용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책임운영기관법 2조에서 정의조항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면은요.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거죠.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요구하는 분야, 또 성과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 책임운영기관을 운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X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틀려서 3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시장성 테스트는 마케팅 테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맡겨서 위탁 생산하는 게 좋은 것인지 판단하게 만드는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정답이 된 포인트는 책임 운영 기관이었었다.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제 다음에 기본서에서는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 패턴은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난한 문제라고 봤어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치 체계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죠. 기획본 선지 연습을 많이 했던 겁니다. 내부 관리에 초점을 둔다. 내부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둔다. 요건 신공공 관리. 니은번 선지 수평적인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 이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파트너십으로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국가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디귿번 선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방향 잡기라는 것은
MPN과 공통점이었으니까요. 이 내용은 올바른 내용이 되겠고요. 리을번 선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이거 틀렸죠. 왜 그러냐면 니은번 선지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이 거버넌스라고 봤으니까 단독으로 정부가 혼자서 국가관리하는 국가관리 패러다임은 올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되겠고요. 미은번 선지에서 정부 혁신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의 이론적인 기초인데 20세기 말이라고 했으니까 NPM 이후에 등장한 사조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불편함이 없겠죠. 소고를 통해서 본다면 미음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보면은 기역번 선지가 이제 이렇게 틀렸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리을번 선지가 틀렸던 거잖아요. 이렇게. 소고에서 보면은 니은번 선지가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55번 문제입니다. 공공선택론의 기본과정 및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아까 1번 문제에서도 공공선택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공공선택론이 한 번 지금 더 나온 케이스예요. 공공선택론은 결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점 체제 말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분권과 경쟁 시스템을 시장처럼 이제 도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죠. 5번 선지에서 단일한 조직 장치를 강조한다. 분권과 경쟁에 반대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5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공공선택론을 말씀을 드릴 때 분권과 경쟁을 항상 강조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지를 물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는 공무원에서 이제 출제되던 주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낯설 수밖에 없어요. 작년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바우처 시스템을 물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면허 방식이라고도 해요. 프랜차이즈 방식을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특정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는 방식, 면허를 주는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대신에 정부가 요금 체계 같은 것들은 통제할 수가 있겠다.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개인 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일종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간 위탁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면허 방식 같은 말로 프랜차이즈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4번 선지 정답이다. 이 내용은 어려웠다기보다는 처음으로 나온 주제여서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57번. 제가 이제 행정의 목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이제 강조하는 편인데 이렇게 또 이제 올바른 것을 찾으라고 난도를 또 높여서 냈습니다. 기출 주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것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은 결과적인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고요. 능률성은 얼마나 아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성과 효율성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선지에서 민주성은 누군가의 견해를 수용하는 정도를 뜻해요. 근데 대내적인 민주성은 조직 구성원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민주성은 국민의 견해를 수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 참여다라고 했으니까 X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나 조직 구성원이라고 했었으면 괜찮은 선지가 됐을 거예요. 4번 선지에서 수평적인 형평은 기회를 공정하게 주자는 것이고 동일한 건 동일하게 대우하자. 수직적인 형평은 빈자에 대한 대우, 약자 계층에 대한 대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르게 대우한다. 근데 한번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수평적인 형평이라고 했고 또 수직적 형평을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죠. 수평적인 형평이 수직적인 형평이 되고 수직적인 형평이 수평적인 형평이 된다.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지, 우리 과정설, 실체설은 많이 했습니다. 민주적 과정의 결과가 공익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견해를 조정한 결과가 공익인 거니까 공익과 사익은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X가 되겠죠.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국가에 비해서 현대 행정의 합법성이에요. 그럼 합법성이라는 건 어찌됐건 법치 행정이 되는 건데요.
자,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요 내용 선지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1, 2, 3, 4, 5번이 너무 명확하게 지금 X니까요. 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정답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정답으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2, 3, 4, 5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1번 선지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결코. 최초 출제 유형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이 행정사 시험에서 한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거를 좀 어렵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감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해충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는 사익추구 금지 혹은 또 다른 한편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정한 집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이해관계자 같은 고려하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자. 이걸 이제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사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을 하는 것을 사후에 규제하면 안 되겠죠. 사전적으로 막기 위해서 법제화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 선지하고 5번 선지를 비교하는 요령이 좀 필요했던 문제가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즉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띈다. 이미 일이 터지고 나서 사후에 교정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5번 선지를 한번 센스 있게 보면 좋아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나는 사후라고 하고 하나는 사전이라고 하니까 이거 상충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해충돌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후라는 표현이 지금 X선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뭔가 암기가 필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국어적인 접근으로 내가 풀 수도 있기는 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기본서에다 정리는 하겠습니다. 59번 문제를 제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출제자가 약간 오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쪽에서 포인트가 있던 부분이긴 한데 공무원에서도 묻진 않았었던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난질을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재정법인데 일단 1번 선지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성인지적인 관점을 예산 편성에 적용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그 내용을 지금 1번 선지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얘는 올바른 내용이 되고 2번 선지에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네 번째 절차인 경우인데 독립기관의 경우에는 혹은 독립성이 있는 조직의 경우에는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기관장의 견해를 듣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기관장의 견해를 듣느냐 그 포인트를 물어가지고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됩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 요게 지금 틀렸고요. 뜬금없고 국무회의가 됩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쉽지 않았었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 말일까지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결산 승인을 해주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었죠. 그래서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는 우리가 봤던 내용이 되고요. 4번 선지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거,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조세 지출 예산서를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서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세금 감면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조세 지출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좀 어려웠던 부분이 돼요. 그래서 최초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받고 국무회의라는 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60번 문제에서 점증주의 예산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점증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합리 모형은 모든 정보를 다 탐색해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하지만 점증 모형은요, 그럴 필요 없다. 인지 능력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의 결정 내에서 혹은 기존의 예산안 내에서 약간씩 고쳐 나가면 된다. 이게 점증주의적인 예산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책 결정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결정 내에서 약간씩 고쳐 나가라. 이번 선제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소폭의 가감을 해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소폭의 변화만이 이루어질 뿐이라고 주장을 한다. 3번 선지, 협상과 적응 등 상호조절 과정을 강조한다. 약간씩 고쳐 나갈 때 수지 타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들어보고 가감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점증 모형은 우리가 정치적인 합리성, 이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배웠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에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미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상태에서 약간씩만 고쳐 나가면 된다. 그래서 선진국에 적용하기가 좋은 게 점증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지금 5번 선지 보세요. 전년 대비 5% 미만의 소폭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 점증 모형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건 구체적인 건데 점증 모형은 주관적이라는 그런 비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어 나가실 때 1, 2, 3, 4번 선제에 대해서 내가 좀 정교하게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61번 문제는 제가 이제 예산 의결주의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선제에서 표현으로 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선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이건 없는 거죠. 그래서 추경 예산안을 행정부가 국회에다 작성해서 제출하면요, 국회 승인 받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선지, 우리나라가 예산 법률주의 채택한다. 이거 X죠. 예산 의결주의죠. 행정부가 예산안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면 국회가 이걸 심의하고 확정하는 순간, 심의 의결하는 순간 예산은 그대로 확정이 된다.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산으로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안이에요. 예산안도 제출을 하고 정부가 기금안도 제출을 하는데요.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올바른 내용이 되죠. 왜냐? 의결주의에서는 의회는요, 편성할 수 있는, 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오로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게 지금 포인트였고, 4번 선지. 우리나라에서 예산 불성립이에요. 그래서 의결을 지금 못한 거죠, 국회에서.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 많이 했었던 주제고, 이건 지금 현재 준예산이다. 5번 선지. 의결된 법률과 예산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 절차가 필요하다. 예산의 경우에는 공포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예산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형식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X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선지가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3번 선지를 혹여 몰랐다고 할지라도 다른 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했었던 내용이 되거든요. 그럼 다른 선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이래서 시험이 또 어려웠던 것이고요. 최초 출제 유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의 13대 의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출제자가 약간 오버해서 낸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풀면서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올바른 내용인데요. 기획본 선지에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 부분 있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직무상 비밀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 직무상 비밀은 예를 들면 제가 뭐 교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 정보, 요거 이제 직무상 비밀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학생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부수적인 내용을 또 알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 등에 대해서. 그러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직무상 비밀보다는 큰 개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알게 된 비밀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올바른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번 선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여기가 중요해요.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내가 뭔가 증여를 하거나 혹은 소속된 조직의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승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증여 같은 거 하면은 이거는 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든 없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번 선지. 외국 정부라는 게 포인트예요.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오탈자입니다. 영애가 아니라 영예가 되고요. 영예라는 것은 이제 법 해설서에서 보면 예를 들면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는 훈장 같은 거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받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행정부 대표의 이제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포인트가 있었고요. 리을번 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거는요 아르바이트 금지라는 뜻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가 없다. 이거는요 겸직 금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지를 풀어 나갈 때 공무원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거대로 다 체크하면서 한번 쭉 풀어봤는데도 얘는 문제가 없는 어떤 선지들이어서 다 올바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63번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인사행정 부분에서 뭐 타당도 얘기, 신뢰도 얘기에 대한 개념 정리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본 선지. 시험 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제가 파란색 상으로 처리한 게 핵심이에요.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관, 상관성을 살펴본 다음에 이 시험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타당도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기준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기준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선지는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제꼈었고요. 니은번 선지 보면 이 일관성이라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었어요. 측정의 정확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니까 이건 신뢰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나오네요. 뒤에 나오는 재시험법은 뭐냐면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재시험법이라고 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시험을 다시 한번 봄으로써 성적의 일관성을 본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2번 선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역시나 제가 직위분류제는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정답 포인트도 거의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위분류제라는 건 일의 종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공직 체계를 아주 세분화한 시스템을 직위분류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정답이 가장 잘 되는 포인트가 여기 5번 선지예요.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력하다. 신축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행정직렬에서 일하다가 내가 세무직렬로 가서 일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행정가를 지향하는 공직분류 체계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된다. 보통 이제 제가 이게 정답 처리가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들도 제가 읽어보면서 만만하다 느끼지는 않았던 게 가령 뭐 1번 선지는 직위분류제의 일반적 개념이고 2번 선지는 직무급에 대한 설명이에요. 급여를 줄 때
일의 난도를 기준으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보수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3, 4번 선지 꽤나 어렵습니다. 직무 분석에 대한 개념과 직무 평가에 대한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 다루고 있는 건데, 직무 분석은 일의 종류를 세분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직무 평가는 난이도에서 평가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세로로 쪼개는 거죠. 직렬과 직군을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4번 선지에서 수준이라는 건 난이도를 뜻합니다. 그럼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직급과 등급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렵게도 우리가 배웠었는데, 분석이 먼저냐 평가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분석이 먼저죠. 분석을 한 다음에 난이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문제는 수월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유형입니다. 뭐 문제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알면 맞출 수 있는 건데, 요 내용을 이제 공무원에서 내던 주제이기 때문에 낯설게 느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론 수업이나 문제풀이를 할 때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공무원에서 곧잘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꼼꼼하게 강의를 들었어야지만이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주제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던 겁니다.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0명 내외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사실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진솔한 대화. 진솔한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행동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발전을 유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 개선 등에 초점을 둔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을 하고 이해한다. 이 공감한다는 표현 때문에 센시티비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어떤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 변화를 이끌어낸다. 구성원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소주 한잔 하러 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훈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 문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선지들에 있는 것들도 사실 공무원 쪽에서는 가끔 묻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최초로 이제 출제했다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행정학 공부를 할 때는 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데프트 조직 유형은 제가 워낙 시험 문제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트워크 구조는 위탁 경영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민간 위탁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조직들, 이게 이제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협력적 관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맞는 내용이 돼요. 여기서 조직 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부와 민간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쓰레기 수거 같은 거는 외부 회사 조직을 빌려가지고 위탁해가지고 업무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직 내에서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정부와 정부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책임운영기관을 생각하셔도 괜찮거든요. 그게 다 NPM의 영향으로 등장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간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올바른 내용이에요. 이거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2번 선지. 수평구조는 구성원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그럼 이거는 수평구조가 아니라 관료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 3번 선지.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 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조직 관리비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낭비 초래한다는 게 지금 X선지가 되고, 우리가 배울 때 기능 구조하고 플러스
사업 구조를 절충한 형태가 매트릭스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 관리자가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기능 구조의 구성원을 파견받아서 활용하는 조직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리비 줄일 수 있다. 4번 선지. 사업 구조는 사업별 기능 부서의 중복이 없어서 효율적이다. 중복이 없지 않죠. 그래서 조직 관리비가 증가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PC 부서의 장이 있고 핸드폰 부서의 장이 있는 거예요. 사업 부서의 장이 되는 거죠. 그럼 PC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은 인사 부서는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사업 부서에서도 인사 일을 수행하는 기능 부서는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 기능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복이 없다 X 선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고요. 5번 선지. 기능 구조는 관료제잖아요. 기능별로 세분화한 거니까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과 절차가 유연하다. 요거는 관료제처럼 표현한 게 아니라 유기적인 구조처럼 표현해서 X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능 구조라고 하면 안 되겠고 유기적인 구조. 어떤 조직이든 상관은 없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우리가 조직 유형론은 참 어려운 문제들 진짜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약간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선지를 우리가 외우지 않았다면은 이 문제 자체도 아마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67번) 문제예요. 이거 사실은 공직 봉사 동기라는 거 있죠. 요거 자체가 공무원을 동기부여시키는 주요 동기, 독특한 동기를 공직 봉사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 기본적인 전제가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하고 민간 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은 동기부여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사원은 동기부여하는 주요 기제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은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면 소방관들이 위험한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이유를 돈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공무원의 소명심, 자부심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직 봉사동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 건데 제가 이거를 기출 주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정답이 된 선지에서 NPM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NPM이라는 것은요. 기업과 정부를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즉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의 코대로 적용하자는 관점이죠. 그러면 공무원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과 다르지 않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성과 상여금 같은 거 잘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번 선지 보면은 내적인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인 보상을 강조한다. 신공공관리로는 내적인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 방식을 강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 지금 틀렸어요. 외재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재적 보상이라는 거는 나를 동기부여시키는 힘 자체가 일 자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람, 성취감 이런 것들, 소명심 같은 거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여기 외재적인 보상이라는 건 일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결과물 같은 거. 대표적인 게 인센티브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NPM은 정부를 기업처럼 여기고 공무원을 회사원처럼 여기는 것인데 내적 보상 위주로 동기부여한다고 했으니까 X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7번 문제도 내가 NPM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만약에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조차도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시험 범위가 증가하는 것 넓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행정학에 저는 필연적인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사 강의를 제가 짧은 기간 해온 것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 해오면서 행정학의 범위를 제가 정말
압축을 잘 해서 항상 그렇게 가르쳐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는 게 좋은 거냐?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사정이 다양하거든요. 직장 일하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직장 일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또 이게 공부만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2차 공부도 같이 병행을 또 하시고 있기 때문에 1차 평가 제도가 또 절대 평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점수는 막 90점 이상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공무원만큼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없겠지만 범위는 약간씩 증가되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68번 워낙 많이 했던 주제예요. 거래적인 리더십과 비교되는 변혁적 리더십 반대되는 개념이죠. 거래적인 리더십은 합리적인 거래를 통해서 구성원의 수능을 확보한다. 너 내가 시킨 거 잘하면은 보상 줄게. 그렇게 해서 구성원의 수능을 확보하는 방식이 거래적인 리더십이고 변혁적 리더십은 내가 뭐 능력치를 먼저 보여준다든가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해준다든가 라고 해서 구성원의 능동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은요. 3번 선지 거래지가 아니라 거래적입니다. 거래적인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인 배려를 중시한다. 여기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인 거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수능을 확보한다. 제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워낙 많이 강조를 했었으니까 이 문제는 많이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 자극과 뭐 개별적인 배려를 강조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의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다른 선지 한번 가볍게 보면요. 1번 선지에서 교환이라는 표현 그리고 예외에 의한 관리 그러니까 리더가 지시한 만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는 것을 예외에 의한 관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는 걸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능력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구성원들도 이제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은 한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그렇다고 쉬운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서 지금 조직과정 모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직의 운영되는 과정을 설명한 모형이 모형 2가 되고 회사 모형의 일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개인이라고 나왔죠.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인 자원에 의존한다. 조직은 조직이고 개인은 개인이다. 나는 나다. 이거는 사익 추구 현상이 강해지는 관료 정치 모형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건 X선지가 되겠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비합리적인 결정을 설명하는 건데 학습,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요건 딱 보자마자 회사 모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X선지가 되고 3번 선지 요거 좀 어려워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건너뛰고 보셨어야 될 겁니다. 일단 4번 선지 먼저 볼게요. 만족 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대해서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합의했는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합의했다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점증 모형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만족 모형은 그냥 제한된 정보 내에서 내가 논리적인 사유 과정에 따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X선지. 혼합 주사 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이 표현이 결정적이었어요. 초합리성, 의사결정자의 직관적인 판단이니까 최적 모형이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3번 선지가 정답 처리가 되는 건데 점증 모형은 정치적인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수지타산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게 되면은 고쳐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점증 모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의 선택과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건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것이어서 합리 모형 같은 경우는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점증 모형은 이 사람들의 그냥 견해를 들어보고 그래도 그 관계를 조정한 결과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게 좋다.
라고 보기 때문에 대안 선택과 가치 판단은 분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이 정치적인 합리성과 연관성이 좀 있는지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70번 문제.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정책과정 참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그러니까 1번 선지에서 다원론은 요점이 이거예요. 국가 내부에 있는 대다수의 결정은 국민 대다수가 결정하는 거다. 혹은 다수의 이익 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다원론인데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 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익 집단과 국가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요.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게 지금 틀린 선지가 되거든요. 다원론 같은 경우엔 국민 대다수가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 혹은 제한된 이익 집단 그런 게 아니라 소규모 이익 집단 간의 경쟁 구도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경쟁의 결과가 정해지는 게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뭐 협력을 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합주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다른 선지들은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개방적이죠. 주목받는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관여하는 네트워크가 되는데 그들의 협력 관계는 느슨하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참여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개방적이다. 협력이 잘 안 되는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무의사 결정론이에요. 요거는요. 다원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한 신엘리트론이죠. 그래서 1950년대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나왔거든요. 엘리트론의 관점이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되고 4번 선지 철의 삼각이다. 폐쇄적인 네트워크 경계를 지닌다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주요 정책 참여자가 3개 집단이잖아요. 관료, 의회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이 되겠다. 그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폐쇄성과 배타성이 강하다는 건 같은 표현이 되겠고요. 5번 선지에서 정책 공동체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데 철의 삼각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네트워크의 전문가 집단이 이제 관여를 해서 이들한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다. 이것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어야 됐다. (7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의제가 설정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외우고 있느냐 그 자체를 묻는 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사의, 공정 이렇게 두 문자로 외웠었단 말이죠.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이슈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돼. 사회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은 상태의 문제, 공중의제. 그럼 정부가 이제 그 정당성을 가지고 확보했으니까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밝히는 문제, 정부 의제로 가는 거죠. 다만 여기서 공중의제가 지금 공공의제랑 같은 표현이 되고 이 정부 의제가 리을번에서 제도 의제랑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 선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72번. 상향식 접근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 집행 모형이에요. 그 집행 현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집행 현장에 대한 정보를 결정자가 알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충분히 주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집행 모형.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집행 모형을 상향식 모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2번 선지 보시면 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바로 정답이에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자가 집행자한테 재량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일선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기가 힘든 집행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집행자한테 재량을 주어서 이 집행자가 어느 정도의 결정도 하고 재량권을 바탕으로 플러스 스스로 집행도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결정도 어느 정도 하고 집행도 직접 하는 거니까 정행 이론론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원론이라고 하면 하향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선지가 바로 정답 처리가 되고 3번 선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은 2번 선지도 이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 네.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재량을 바탕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는 거죠. 하향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결정자가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으면 현장에서 절대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집행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73번.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의원의 징계 유형이라고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거는 맞겠죠. 근데 제가 기출 주제를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적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3번 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해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핵지총에 있는 선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의회 의장과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요건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의원의 징계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직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이다. 여기 지금 2항 보시면 1항의 불신임 의결은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럼 이거는 징계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3번 선지가 정답이었었다. 근데 이 내용 있죠? 이제 의원의 징계 유형에 대한 조항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경고, 제명, 그다음에 출석 정지,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4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내년에선 이 부분도 가르쳐 드리긴 하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이 포인트. 출석 정지는 한 달이에요. 만약에 45일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고 여기 2번 선지에서 제명이에요. 제명이라는 거는 이제 잘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이제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해직되거나 잘리는 거는 출석위원이라고 하면 틀리거든요. 제적의원이라는 포인트도 있고요. 일반 정족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라는 포인트도 있는 겁니다. 3번 선지에서 지금 이것도 해직이잖아요. 의장, 부의장. 그러니까 이것도 출석위원이라고 안 하죠. 제적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렵고요. 행정사 시험 문제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기출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요, 갈등 조정 장치잖아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에 업무 처리 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해주는 위원회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고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 해소한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건 X선지가 되고 또 한편으로 2번 선지는 한번 보면 이건 기출이 됐었어요. 지자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시군구는 기초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에 대한 먼저 터치는 중앙에서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1차로는요. 시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상급 기관. 그다음에 3번 선지가 좀 어려워요. 요거 이제 패스한 상태에서 넘어가서 4번 선지.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행정각부 장관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치사무예요. 그러니까 자치사무는 해당 지자체가 자기 돈 써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인데 지방 분권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통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겠다. 만약에 이거 법령 위반을 갖다가
반공익이라고 하면 틀린 선지 같아요. 그래서 자치사무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을 위해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한다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었었고 5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의견을 달리해서 뭔가 분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위에 1번 선지에서 나왔었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선지를 만약에 잘 보셨다면은 1번하고 여기 2번하고 5번 선지는 제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여기 4번 선지 자체도 좀 어렵고 3번 선지도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는 최초 출제라고 지금 적어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요. 위촉 위원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위촉하는 형태가. 그래서 3번 선지는 X 선지가 됩니다. 4번 선지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요것도 최초 출제예요. 근데 지금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뭐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관리자가 장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모든 계층을 다 보조기관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차관 밑에 실장이나 국장이 있고 이 밑에 과장이 있듯이 최고관리자 밑에 있는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조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관리자를 보조해준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자체장이 있어요. 지금 왼쪽은 중앙정부 케이스고 오른쪽은 지자체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장의 이제 보조기관이라고 한다면요 최고관리자 밑에 있는 사람 부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밑에 바로 있는 계층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요 사람들이 지금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센스가 좀 필요했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이제 최초 출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장에서 전반적으로 느끼기로는 저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공무원 분량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시험지가 어렵지가 않았던 거지만 여러분의 입장에 이제 대입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 공무원 수험생과는 다르게 행정사 수험생분들은 다양한 조건 속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즉 이제 공부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상대평가가 아니고 또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1차의 경우에는 또 공부량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드리기가 또 부담되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좀 느끼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시험은 조금 더 그 어려움의 정도가 크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에 내년에 이제 1차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지금 있는 것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게 좋겠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1차 행정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공부 시간을 그래도 예전의 패턴에 비해서는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겠구나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애쓰셨고요. 내년 대비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잡아서 이제 헤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간 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